펑션과 다른 나머지 이제 코드들과의 커플링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이 펑션을 좀 더 이제 제너럴라이즈하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닉 쪽을 보시면은 이제 심플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펑션 메소드 디클레이션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 모든 바꾼 이름을 그 펑션에 사용하는 모든 레퍼런스들을 대한 이제 이름 또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라도 바꾸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꾸지 않고 그 기존에 있던 코드를 냅두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코드를 이렇게 인어 펑션으로 새로운 펑션을 디클레이션 한 다음에 그 새로운 펑션을 이제 호출한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펑션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새로 디클레이션한 펑션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 이제 모든 레퍼런스를 이제 바꿨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올드 펑션을 이제 삭제하게 되면은 이 리팩토링 이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테크닉으로는 rename variables가 있는데요. 이 rename variabl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얼마만큼 널리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도가 바뀌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이제 있는 간단한 for loop에 있는 변수다 하면은 간단한 싱글 레터를 사용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변수가 여러 군데에서 스코프가 넓어질 때 이 변수 네임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간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이 변수가 널리 사용되게 된다면은 이 변수를 인캡슐레이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변수를 이제 바꾸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액세스하는 펑션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캡슐레이션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리딩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을 field name in record structures are significant when the record structure is widely used over the program. 그래서 이제 이 변수 같은 경우 변수가 이제 널리 사용되게 될 때는 죄송해요. 메카닉부터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 리코더들이 이제 만약 스코프가 적을 때는 그 스코프 그 레코드들에 이제 접근하는 모든 필드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필드에 이제 접근하는 메소드나 컨스트럭터 그리고 이제 액세서들을 모두 이제 이름 또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나 있으실까요? 추가할 얘기는 아닌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 이름 지을 때 이게 길어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길게 허용을 하는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애초에 단어들이 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데 그게 뭐 어떤 거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라 하면 send notification depends on 뭐라든지, 근데 그 뒤에 단어도 길어서 막 되게 문장처럼 길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시는지 뭐다 네. 아,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제가 그거 예제 관련해서 PHP 저희 그 라이센싱 코드 짠 게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코드를 제가 회사에서 가져오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오랫동안 네이밍에 제가 관심이 정말 많아요. 코드를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셀프 다큐멘팅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봤을 때 그 카운터가 되는 것은 오히려 롱 네임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읽을 때 그 펑션 이름을 한참 읽고 있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 나중에 읽다 보면 까먹어요. 아, 이게 무슨 펑션이었지라고 하면서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게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린님 방금 말씀하신 이제 standard notification depends on 막 이렇게 하면은 저희 같은 이제 동사를 최대한 축약을 해가지고 notify 이런 식으로 앞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동사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from이랑 to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 API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최대한은 줄이되 너무 줄이지 않는 선에서 좀 합의하에 줄이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약간 정말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읽을 수 있게 하다 보면은 코드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특히 API 코드랑 백엔드 코드를 짤 때 그런 이제 딜레마를 많이 겪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조금 잡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너무 길어도 문제고 너무 짧아도 문제니까. 그 약간 그 회사 팀원 분들이랑 잘 맞춰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석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취약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제 반복적으로 나누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약을 할 때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뭐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뭐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만 이제 합의를 하는 형식인가요? 코멘트를 하는 건가요? 보통 저희는 그 회사 그 위키를 관리하진 않는데 그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항상 그 기타 위키를 관리한다고 했었어요. 이제 헷갈릴 여지가 있거나 이 단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물어볼 여지가 생긴다. 이러면은 무조건 위키를 가서 직접 찾아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항상 그 위키를 이렇게 메인테이닝을 한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딱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리팩토링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답이 없어요. 항상 고민해야 되고 제가 이거 네이밍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짤이 정말 많잖아요, 밈이. 그래가지고 이제 코딩하는 시간 7시간은 이름 고민하다가 30분 쓴다고 하고 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팩토링에. 저도 동의하고 이게 딱 그 단어를 봤을 때 어브리비에이션이 너무 헷갈리지만 않으면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길어지면은 코드를 짤 때 한 줄에 쓸 수 있는 게 여러 줄로 넘어가잖아요. 그 펑션을 쓸 때. 그러면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코드를 읽을 때.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되
봤을 때 어브리비에이션이 뭔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더 짧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 이제 그 팝업으로 딱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JS 닥이나 뭐 그런 걸 비슷한 걸 넣으면은 딱 마우스 갖다 대면 이게 그 펑션이 어떤 건지 디스크립션이 뜨기 때문에 더 짧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펑션 리네임 할 때 그 새로 펑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쓰고 이제 다 리팩토링 됐다는 게 확실했을 때 이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워닝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정 같은 거는 this function has been renamed to lik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를 xx로 바꿨으면은 그 x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워닝을 띄는 거죠. this function x has been renamed to xx 아니면 function x has been deprecated. look into xx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펑션을 네임 할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퍼펙트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생각해보고 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쓸 거면 좀 많이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냥 대충 하고 나중에 리네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리님이 말씀하신 경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줄일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잖아요. 그럴 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커멘트 달아줘야죠. 뭐. 저는 황겸님처럼 일단 줄이고 커멘트 달아요. 2배가 일이 되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읽는데 편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다들 아시다시피 리팩토링은 또 개인적인 프레퍼런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기본적인 룰 외에는 좀 많이 줄이는 거 좋아해요.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기능 관련 질문 아닌지 크게 보면은 지금 제 목소리가 두 번 정도 조금 하블링이 있는데 괜찮아요. 책에 보면은 무슨 MF2H 이렇게 적어놓은 게 어떤 건가요? 책 이름인가요? 마틴 파울러 블로그예요. 블로그요? 이거 클릭하면 글로 빠지던데. 그 줄인 게 잘 보시면은 그 나오는 항목에 줄여가지고 이니셜만 따서 돼 있어요. 마틴 파울러 그 long name object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웹 버전에 있는 거기에 가보면은 블로그식으로 이렇게 한 몇십 년 동안 메인테인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거의 링크로 가는 거예요. 아리프로. 저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거. 네, 책에는 아예 설명이 없고 링크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martinfowler.com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도 two hard things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져 있잖아요. 처음에 리서치 네이버는 그게 두 가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뭐 네이밍 things하고 하나는 캐시 인밸리데이션. 이거 때문에 한참 찾아봤어요. 왜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또 어렵다고 했나 이러고. 시간 나실 때 한번 더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들어가면 이제 그 트위터 링크 해놓은 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업데이트를 또 하셨더라고요. 이제 매해마다 바뀌는 가장 난제 2개씩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재밌어요. 되게 유쾌하신 분이라서.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발표는 황겸님이 Duplicated Code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황님 발표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네. 드디어 맥에서 디스코드 쓸 때 항상 힘들어요. 자꾸 권한 때문에 동영상 자꾸 풀리면은. 네, 발표하겠습니다. Duplicate 코드는 사실 뭐 아까 전에 있던 그 rename function, rename variable이랑 같이 사실
저희 공부를 하고 코드를 항상 짜다 보면은 항상 발견하는 스멜 중에 하나 대표적인 스멜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스멜을 못 느끼면은 약간 진짜로 후각에 문제가 있으신 정도로 정말 흔히 많이 보고 항상 그 딱 캐치를 했을 때 아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대표적인 스멜 중에 하나인데 디플리켓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개발을 하는 스테이지에 따라서 사실 가끔은 디플리켓 코드를 빨리 하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 게 가끔은 유리할 때도 있어서예요. 왜냐하면 코드를 작성해야 될 피처 자체가 규모가 좀 크면은 일단은 다른 곳에 있는 그 코드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디펜던시 문제나 이런 걸 많이 해결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다 보면은 오히려 본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딱 보고서는 그 다음 작업을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가면 보틀렉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디플레이 코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약간은 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을 치고서는 이제 주석으로 투두를 남겨놓는 거죠. 투두 이제 haven 이거는 duplicate code from this source file, please remove it. 이런 식으로 항상 마킹을 해놓고 디플리케이터를 좀 짜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UI랑 그 실제 파이프라인 로직 그 사이를 연결할 때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했었어요. 막 그냥 똑같은 파일을 임포팅 하더라도 포맷이 다른 파일을 임포팅을 할 때 이때 가끔씩 이제 파일마다 맞춰줘야 되는 게 다르면은 이거를 지금 일단 기능을 일단 넣어야 되는데 그거 다 신경 써가지고 리팩토리 다 하면은 정말로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많이 초래하더라고요. 작업만 길어지고 커밋만 정리가 안 되고 이제 그 커밋 하나에 몇 가지 기능이 한 번에 추가가 되니까 버전 히스토리 메인테이닝도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디플리 코드만큼은 약간은 좀 예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리팩토링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셀프 다큐멘티드 코드잖아요. 이제 디플리켓 코드의 문제점은 이 다큐멘팅을 조금 이제 무시하게 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고 저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지? 라는 의문을 드는 순간 이제 다큐멘트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책에서도 소개를 하는데 이 디플리켓 코드 스멜을 발견했을 때 이거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나는 의심해가지고 리팩토링 하고 싶은데 문제는 디펜던시 문제 그리고 컨텍스트 문제 그리고 그 중간에 익셉션 문제들이 항상 껴들어가요. 특수한 상황을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딱 코드 한 줄이 들어간 경우도 생각보다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셀프 다큐멘티드 코드를 위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고 재사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코드를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스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책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이그젬플 중 하나 익스 펑션인데요. 사실 이그젬플 짜면서 더 많은 이그젬플을 따로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또 막상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제가 생각보다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익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죠. 이제 코드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지니까 이 자체가 이 코드 블럭들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것들을 설명이 가능한 펑션 네임으로 추출을 해내자라는 게 가장 큰 의도이고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은 수카로 이직을 하신 CTO 분이신데 문석문 이사님이신가요? 예전에 라이엇 게임즈에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셨을 때 두 번 총 4시간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던 게 이 리팩토링이었어요. 익스트랙 펑션을 해라. 그 라이엇 게임즈 백엔드에 가면은 자바 스프링으로 짜요. 그 롤 게임 백엔드 자체를. 근데 그 API랑 이런 게 호출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캐릭터에 들어가는 액션들 그리고 뭐 데미지 계산, 뭐 유닛에 대한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인터랙션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펑션을 리팩토링 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아예 없대요. 펑션을
아무리 짧게 줄이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할 정도래요. 그래서 가장 강조를 하시고 갔던 게 딱 이 이그젠플이었거든요. 익스트랙 펑션.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추출해낼 만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이 코드 블록만큼은 퓨어 펑션으로 아무런 디펜던시를 가지지 않고 이 기능을 해낼 수 있다라는 코드 블록을 딱 추출을 해가지고 하나의 펑션을 만들고 그 다음 블록도 하나의 펑션을 만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임퍼레이티브하게 선언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나가는 거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처럼 go to work 하면은 wake up, shower, shave, get dressed, leave house, drive car to office 마지막에 clock in 해가지고 이제 임퍼레이티브하게 딱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쓰고 있나요? 네. 딱 선언하듯이 지금 뭘 할 건지에 대해서만 행동에 관해서만 이렇게 선언하는 식으로 펑션을 리팩토링 하는 거 이것을 extract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에 나오는 메카닉은 옛날에 저희가 만약에 VI나 빔이나 나노 에디터를 가지고 했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컨트롤 R이랑 F6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거기 코드에 예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뭐 흔하게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 코드를 짤 때 일단 기능들을 다 추가를 하고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좀 덜티하게 러프하게 코드를 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리팩토링 해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부분도 퓨어 펑션 그 자체니까 이제 프린트 배너 다음에는 프린트 디테일스 해가지고 그 인보이스 객체랑 아웃샌딩 객체 받아서 이제 데이터 출력해주고 그다음에 듀데이트 리코딩 하는 거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컨텍스트를 바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저는 좀 접근하려고 해요. 가능하다면은 왜냐면은 그 펑션이 데이터를 뮤테이트 하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프로시저를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알면서도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리팩토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record due date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calculate outstanding 마지막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길었던 펑션이 이제 선언적으로 print 배너를 해주고 outstanding 계산하고 나면은 record due date 마지막으로 전체 디테일을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코드를 정리하는 거. 저는 이런 코드를 봤을 때 기분이 제일 가장 좋아요.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코드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 다음은 이제 스테이머치인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정리 스타일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스테이머치를 되게 많이 지켜요. 근데 딱히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적당히 스스로 오르가나이즈한 그 정도로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보면은 그리고 스테이머치에 여기서는 그 관련된 부분씩 이렇게 묶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 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부분으로 묶으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이제 그 기능적으로 이 객체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로 묶여야 된다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그 같이 개발한 팀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객체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서 그 객체에 관련된 오퍼레이션 그 펑션들을 다 여기서 수행이 됐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 위에 있는 그 스택 오버플로우 찾은 코드를 정리를 하면은 파싱 플랜에 관련된 것만 정리를 하고 또 오더에 관련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식을 다 넣어주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파이널 차지를 하는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관련된 객체에 해당되는 코드 블록끼리 나누는 거. 마지막 프롬 메소드인데 이거는 사실 상술에 관련된 얘기죠. 이제 슈퍼 클래스랑 그 페리 클래스가 아니죠.
페어 클래스랑 그 서브 클래스들이 있을 때 이제 서브 클래스에서 하는 행동들이 좀 중복이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합쳐져야 되는 게 있다 하면은 무조건 슈퍼 클래스를 올려가지고 같은 행동을 굳이 두 번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그 페어런트 클래스에 펑션 자체를 이제 선언을 제대로 쓸 필요가 없거나 하는데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느 서브 클래스는 이 get monthly 코스를 핸들링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throw new exception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에 하나 실수로라도 이거를 사용하려고 했다. parent 클래스에서. 근데 사실 이 값은 아예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paren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아예 그냥 exception을 내서 너가 지금 코드를 좀 잘못 짜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딱히 exception을 일부러 이렇게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더 큰 규모의 팀에서 코드를 짤 때는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코드 로직이 좀 다 보여드리기 복잡해가지고 찾다 했었는데 그 하나의 예제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드래그 앤 드롭도 하고 파일을 열 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열기도 해요. 오픈 파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는 API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UI 레벨에서 열 때랑 그리고 로직 레벨에서 열 때는 되게 가끔씩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extract 펑션으로 최종적으로 다 합쳐서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코드를 끝에 찾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참 말을 시작해놓고 끝내지 못하겠네요. 네,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렇게 예제 같은 거를 찾으실 때는 주로 어떻게 찾으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거 공부하면서 볼 때 예제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너무 억지성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코드 스멜을 막 일으키게 막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뭔가 이미 정말 짤 때부터 그냥 코드 스멜인 걸 모르고 짜는데 그걸 리팩토링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너무 억지로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제를 어떻게 찾으시거나 만드시거나 하는지 해서 저도 이거 스터디 4개 이번 주 거 4개 공부하면서 좀 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진님 말씀대로 되게 억지로 잘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예제 나오는 걸 좀 최대한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컨셉으로 나오는 개념적으로 설명했던 거 아니면은 수도 코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좀 짜보려고 했었고요.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네. 만약에 정 예제를 못 찾겠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작성해 놓으셨던 코드들 중에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된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그 잘 짜여진 코드를 다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펑션으로 추출이 돼 있으면은 그걸 다시 익스펜드를 시켜요. 그냥 복붙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더럽게 만들면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가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약간 예제 찾기 힘드실 때는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나 찾은 게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제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피하려고 하는 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extract 펑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duplicate 코드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exec 펑션 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exec 펑션을 해서 그 펑션을 쓰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duplicate 코드 말고 그냥 exec 펑션을 하는 이유가 단지 그냥 조금 약간 그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고 하면은 조금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extract 펑션을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약간 조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플로우가 너무 헷갈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플리케이트 코드를 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펑션 콜을 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도 계속 막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코드를 많이 적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다 보니까 되게 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그 두플리케이트 코드가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콜할 거면은 펑션을 아예 그냥 지워버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약간 코드가 그 더 클리어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펑션을 이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건 그리고 이제 그 펑션 중에 이제 펑션이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필요하지만 펑션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라켓만 넣으면 되거든요. if true 같이 하는데 if true 없이 그냥 브라켓만 넣으면 인캡슐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펑션을 이제 콜을 한 번만 하더라도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약간 비싼 코드를 좀 묶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특히 펑션 콜을 딱 한 번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딱 예린이 말씀해 주신 대로 플로우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가끔 종종 만들더라고요. 좀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재사용이 돼야 좀 펑션으로서의 기능이 좀 되지. 오히려 그냥 네이밍 목적으로만 자꾸 그것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과하면 무슨 과유불급인 거죠. 항상 과하면 안 좋듯이 너무 다 펑션을 다 추출하면은 안 좋은 경우 저도 정말 많이 봐가지고 저희 코드도 사실은 오히려 이 extract 펑션 이 example을 쓰는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는 좀 더 최대한 옵티마이즈를 하고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제로 디플레이 코드를 쓰기도 해요. 뭐 오픈MP라고 해가지고 멀티스레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C++에 그거를 쓰려고 했을 때 그 안에 if만 하나만 들어가도 그 1밀리언쯤 되는 그 3D 코디네이트를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하면은 진짜 데이터 많아요. 그 안에 if만 하나만 들어가도 그 생각보다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능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나. 근데 에릭님 말씀하신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상황에 맞춰서. 알잘딱깔슨 아시죠? 알잘딱깔슨. 네, 없으시면 흥겸님 발표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린님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저 이제 발표해야 돼가지고. 제가 예린님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걸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예진님 소개를 안 해가지고 저희 소개도 해야 되고 예진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소개를 안 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진님 먼저 하실까요? 네, 그래 할게요. 지금 뮤트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예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밴쿠버에 온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고 한국에서 2년 반 정도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깔끔한 코드를 짜보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만약 네, 그러면 저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이 화면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하시고 한 명씩 찍어주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권용주라고 하고 지금 마스터카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저도 백엔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 지금 리더로 진행하고 있고, 네, 이상입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 옆에 계신 예림님. 안녕하세요. 저는 텔러스에서 모바일 앱이랑 웹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장예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워홀로 들어와서 네, 이렇게 취업하게 된 케이스예요. 감사합니다. 제 위에 있는 선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대학교 4학년 컴사 재학 중이고요. 지금은 인턴 하고 있고 저번 스터디 그룹 참여하면서 되게 이제 선배님들 이제 얘기 뭐 어드바이스나 경험 같은 거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또 이번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릭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2000년도 8월 22일 날 와서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여기서 나왔고요. 저는 이제 수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바인드 메이저로 졸업을 하였고 총 개발은 한 10년 정도 개발을 하였고 3년 전에 이제 창업해서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 모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재밌어서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약간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했어요. 제가 원래 좀 새로운 거 배우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참여하는 목적이 커요. 반갑습니다. 에릭의 지원 동기는 sounds fun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헤이븐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겸 헤이븐이라고 하고요. 여기 버나비에 있는 스타트업 폴리가에서 그 C++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번 부스터디도 참여를 했었고 사실 되게 개발 경력 쌓이면서 궁금증이나 이런 좀 가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여서 용주 형한테도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병수님이라고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지금 한국행 비행기에 계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병수님도 저번 스터디 저희랑 같이 하셨고 병수님도 경력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병수님도 백엔드 쪽 자바 스프링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림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선생님. 네. 근데 저 어제 보니까 서머타임 끝나가지고 그 기럽에 머지되는 게 10시 59분 59초에 돼가지고 제가 근데 11시 이후에 제가 PR을 해서 그게 아직 머지가 안 돼서 그 뷰 보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간을 또 바꿔줘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화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건 롱 펑션이고요. 화면 확대했는데 이 정도 괜찮으실까요? 아니면은 너무 네, 너무 잘 보여요. 네. 그냥 여기 지금 리팩토링에서 말하는 이 주제들이 다 우리 처음에 배운 것처럼 이름을 다 잘 지어서 한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롱 펑션도 그냥 이 메서드들이 너무 길면은 쪼개라.
라는 게 목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많이 생각하는 건데 속으로 이 2줄 정도 추가하는 게 그냥 메서드 하나 생성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스파게티 코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짧게 쓰는 게 이제 좋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20분 안에 지금 한 8개 정도의 지금 방법이 있는데요. 리팩토링 방법이 있는데 20분 안에 8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도 중복이 많아서 아까 첫 번째는 extract function이라고 그 샘플 코드가 책에 있는 코드라서 그 아까 헌겸님이 발표해 주신 거랑 똑같은데요. 한 마리도 여기 그냥 extract function,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추출해서 펑션을 하나하나 만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before 코드는 이렇게 생겼다면 기능을 다 분리해서 이렇게 다 펑션을 extract 한다는 게 이 extract function 리팩토리 방법의 이제 코딩 스타일이고요.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베네핏은 그냥 가독성이 좋아지고 코드 디플리케이션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게 각각의 다 독립된 펑션들로 되기 때문에 에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컴파일 하거나 할 때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명확하게 이 큰 펑션에서 이 펑션에서 에러 났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이렇게 프린트 배너에서 에러가 났다고 표시하는 게 좀 에러도 찾기 쉽고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에러가 적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방법은 extract 펑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replace temp with cur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변수 지금 before 코드를 보면은 calculate total에서 이 베이스 프라이스를 이렇게 퀀티티랑 아이템 프라이스 곱하는 값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리팩토링한 코드를 보면은 이 베이스 프라이스 자체를 이렇게 따로 펑션으로 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 것처럼 값을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리팩토링 했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우선 더 가독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 베이스 프라이스를 다른 펑션에서 쓸 때 지금 이 calculate total 안에 베이스 프라이스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다른 펑션에서 쓰려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또다시 정의를 하거나 계산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메서드를 바깥에 꺼내놓으면은 다른 펑션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introduce parameter object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before 코드를 보면 customer라는 오브젝트 안에서 이 세 가지 펑션이 있는데 이 amount, invoiced, in, received, overdue 이 세 가지 다 비슷한 파라미터를 같은 파라미터를 받고 있습니다. start와 end라는 파라미터를 받는데 이게 세 개의 펑션 모두 다 같은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이 start와 end를 갖고 있는 이 파라미터 전용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 리팩토링 된 코드를 보면은 이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트 레인지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파라미터용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리더블 하다고 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파라미터 그룹을 막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가 이거 자체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하네요. 여기 책에서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단점도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뭐 작동하는 것들이나 동작하는 것들을 안 남겨주고 싶을 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클래스라는 방법으로 쓰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ntroduce parameter object는 굳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필요 없는 거를 다 넘겨주는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남겨준다 싶으면은 이거를 쓰기보다는 다른 방식 쓰는 게 낫고, 이렇게 간단한 파라미터 같은 정도로만 있으면 이렇게 파라미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는 게 더 가독성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리저블 오브젝트는 위에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 다른 리팩토링 방법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도 똑같이 within range라는 메소드를 보면은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뭐 row랑 high 값인데 이 값이 이 days temp range라는 오브젝트 안에서 가져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친다는 측면에서는 위에 거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위에는 원래 없던 오브젝트를 이 파라미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이 밑에 거는 원래 이 로우랑 하이가 가져오는 오브젝트를 보아하니 days temp range라는 오브젝트에서 가져오니까 그냥 이 전체를 넘겨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어서 헷갈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만 넘겨주는 게 좀 더 보기 좋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days temp range 안에 row랑 height 말고 뭐 medium 값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 before 코드를 보면은 medium 값이 필요하면 나중에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리팩토링 된 거는 medium 값을 굳이 파라미터 추가를 안 하더라도 그 펑션 안에서 이 within range 안에서 알아서 가져다 쓰면 되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플렉서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리팩토링 된 버전을 보면. 왜냐하면은 지금 이 로우랑 하이 값을 지금 여기서는 타입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대충 짐작을 했을 때 뭐 인티저나 플롯이나 이런 숫자 관련 값일 텐데 지금 이렇게 위에 before 코드로 쓰게 되면은 어떤 숫자 값이든 굳이 이 days temp range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뭐 테스트용으로 스태틱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오브젝트에서 가져올 값을 넣어서 이 within range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요. 이 리팩토리팅 코드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받아버리면 이 오브젝트에서만 가져다 쓸 수 있고 다른 오브젝트가 생기면은 이 펑션을 못 쓰고 다른 펑션을 만들거나 이 파라미터를 새로 다른 걸 받는 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replace function with command라는 리팩토링 방법인데요. 우선 이 오더 안에 price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다 적진 않았지만 되게 긴 동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오더 안에 price는 간단하게 그냥 price만 갖고 오고 싶은데 이 price를 계산하기 위해 긴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 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price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이 price calculator는 이름에 맞게 자기만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작을 수행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길어도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오더 안에 price 안에서 그 똑같은 동작을 하면은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본래 목적과 다르게 길게 쓰이니까 그게 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처음 프라이스 안에 모든 동작 코드를 넣는 걸 보면은 이 메서드가 너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서브 메서드로 빼서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뭔가 오염된 다른 코드들은 그 목적에 맞는 클래스 안에 빼는 게 맞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점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원래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프라이스만 가져오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프라이스 calculator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보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decompose conditional이라는 리피토링 방법입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지금 여기 before example을 보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컨디션을 좀 막상 그 코드를 짤 때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되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또 가독성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이것도 펑션으로 빼서 불리안을 리턴하는 펑션으로 빼서 이름도 좀 가독성 있게 이 summer라는 네임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딱 봐도 그 if is summer 하면은 이게 여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써야 다음 사람이 코드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마저도 이 코드를 쓰는 그 당시에 본인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몇 개월 뒤에 본인은 이제 이 코드를 보고 헤맬 수도 있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경험하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과거의 저를 되게 많이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멘트 없이도 되게 뭔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 이게 조건절이 지금 or 조건절을 써서 or 그 오퍼레이터를 써서 복잡한 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만약에 이 데이트가 그냥 단지 25일이냐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메서드를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salary is salary day라는 펑션이 있다 쳤을 때 뭐 한국에서는 보통 25일, 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데이트 25일이냐? 라는 조건자를 썼을 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한눈에 보기에는 굳이 25일을 왜 이렇게 뭔가 조건에 걸지? 라는 의문이 나중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is salary day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냥 읽을 때도 salary day 며칠이든 상관없이 볼 수 있고 나중에 그 salary day가 바뀌더라도 그 펑션 안에서 바꾸면 되니까 그 점에서 가독성이 되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replace conditional with polymorphism인데 이거는 저도 쓰면서 되게 조금 공감은 아직 못 되는 파트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bird라는 클래스가 있고 bird의 타입이 있어가지고 이 타입별로 getSpeed를 다른 값을 이제 다른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리턴하는 건데 저는 생각보다 이 코드를 되게 이런 식으로도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했고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거는 지양하고 이렇게 애초에 타입에게 bird라는 abstract 클래스를 extend해서 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발표하는 롱 펑션의 기준에서는 맞긴 맞거든요. 지금 getSpeed라는 펑션의 길이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게 다 나눠지면서 각각의 메서드들의 길이는 정말 짧아졌어요. 한 줄씩으로. 근데 전체적인 코드로 보면 되게 길어졌거든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른 분들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은 결국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tell, don't ask 프린시플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코드는 지금 ask하는 방식이에요. 이 타입을 가지고 이 타입이 유로피안이냐, 아프리칸이냐, 노르웨지안이냐 이거에 따라서 물어보고 그거에 맞는 그 값을 리턴해 주거든요. 근데 그 애초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정의를 해놔서 이렇게 유로피안, 아프리칸, 노르웨지안 이렇게 정의를 해놔서
얘가 호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렇게 getSpeed 호출하면 알아서 가져가게 미리 정의해놨기 때문에 ask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을 해라 이런 개념의 원리를 따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더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duplicated 코드를 방지할 수 있다. 아니면 제거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아마 나중에 뭐 타입이 더 추가됐을 때 굳이 여기에 추가해서 뭔가 비슷한 게 베이스 스피드가 아니라 뭐 타입을 아예 클래스 하나를 새로 추가해서 다른 타입을 추가해서 깔끔하게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이 리피토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플릿 루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논란이 많은 리팩토링 방법인 것 같아서 책에서는 언급하지만 뭐 리팩토링 구루라던가 이런 데서는 아예 리스팅을 뺐더라고요. 우선 before 코드를 보자면 이렇게 average age랑 total salary를 계산하는 거를 이 한 루프 안에서 같이 계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 루프 안에서 돌아도 상관없는 코드라서 이렇게 계산한 건데 이 책에서는 이 한 루프에는 그 목적에 한 가지 목적에 맞게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루프로 나눠지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한 루프에 한 목적을 달성해야 내가 뭘 수정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왜냐면 이 루프를 두 번이나 돌아야 되는 것 때문에 성능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우선은 코드를 클린하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게 그 다음 순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림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예림님 발표가 왜 이렇게 좋죠? 네, 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예림님 너무 귀에 혹시 쏙쏙 들어와요. 그 뭐지 글 적어주신 게 깃허브에 올라와 있나요? 네, 똑같은 네. 내용이 올라와요. 지금은 플리 테스트로 가 있을 거예요. 아, 아직 머지가 안 됐어요. 그 북스터디인가? 네, 북 스터디. 잠시만요. 아까 예림님이 함께 디스커션 하고 싶어 하셨던 리팩토링 메소드가 뭐였죠? 그게 7번이요. Replace conditionally polymorphism. 죄송한데 링크 좀 쉐어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이 마틴 파울러가 그 responsibility에 관해서 굉장히 obsess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드 클래스를 봤을 때 보드 클래스 자체에서는 어쨌든 코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걸 진행함으로써. 그래서 네. 각각의 조그만 객체들이 각각의 responsibility를 가지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편하다라고는 사실 못했어요. 저도 사실 첫 번째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어디 있어요? 링크? 지금 드릴게요. 아, 네. 우리 챗에 올렸어. 아, 네. 아니, 그 이네리턴스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저희 디자인 패턴 했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프록시 패턴이나 이런 거 썼을 때 지금 이 예제 코드 자체로는 그 스위치문 자체가 좀 짧기도 하고 그 재사용성이나 아니면 그 확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은 제 생각에 스위치만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관리적인 측면의 가독성에 대해서. 근데 그 클래스의 리스폰서빌리티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스케일이 커질 것이 예상이 되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희 디자인 패턴에서 썼던 것 같은 방식을 차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클래스로 이제 리스폰서빌리티를 나누는 거를 아마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사실 그 7번 네, 말씀하시는 그거- 거죠. 네. 네, 10원이요. Replace Conditional이 음. 스위칭은 좀만 더 많아져도 사실 그 코드 안에서 이 타입에 이걸 해야 되고 이 타입에 저걸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길어져도 되게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아마 그래서 저는 맞지 않나.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코드가 길어지는 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코드가 길어지면은 이제 그 약간 적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그 버그가 생길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메인테인 하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코드 그 숫자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 같 질문이야, 잠깐. 네. 그 그러니까 코드를 짧게 하는 게 좋다는 게 그 펑션 안의 길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코드 자체를 얘기? 저는 커멘트를 제외한 전체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number of lines of code. 다만 이제 커멘트를 제외한 그리고 이제 new line은 이제 비어 있는 new line도 제외한 그런 거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거고요. 물론 모든 코드가 다 똑같진 않아요. Some codes are more complex than other. So obviously if you have 100 complex code and 100 non-complex code, it's better to have non-complex code. 그리고 여기 7번 같은 경우엔 제 생각에는 이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거인 것 같아.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parent 클래스, 즉 버드 클래스가 이제 어떤 코드가 돌아갈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arent 클래스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UI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UI가 이제 tree structure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tree structure로 돼 있을 때는 이 children이 예를 들어 children 중에 버튼이 하나 있으면은 그 children이 버튼이 어떻게 스타일을 질지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example 약간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European, African, Norway Blue가 실제로 어떤 값을 리턴을 할지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parent 클래스가 그걸 다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인캡슐레이션 패턴을 따르고 싶다. 그래서 이 child 클래스가 이거를 결정하고 싶다. 파이널 세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number of lines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리고 차이로 확실히 생각하니까 뭔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딱 그 7번 같은 경우 UI라고 생각하면은 그 위에 그냥 스위치로 나누는 것보다 밑에 이렇게 이너리턴스로 사용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약간 2번 말고 3번 아니다. 3번 있잖아요.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해서 B4가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데이트 레인지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약간 필요 이상으로 뭘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이밍도 새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세 개의 펑션이 있는데 중간 거가 이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데이, 데이트 레인지 컴마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안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랭귀지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애프터가 훨씬 더 그 애프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어떤 새로운 약간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약간 스프레드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애프터가 대부분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애프터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약간 그 플랜에서 이제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애프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머티 파우더가 책을 적을 때 그 extensibility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함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에릭이 말한 7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어쨌든 나중에 뭔가 더 우리가 requirement가 있을 때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뭐 에릭님이 다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단점들이 다 보이는데 그런 거를 덮어줄 수 있는 extensibility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쓰는 것 같아요, 책에서.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써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했는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러면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음, 혹시 8번을 실제로 뭐 어떤 가치관에 의해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8번이 저는 저는 그냥 8번이 쓸 것 같아요. 저는 8번이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애프터로 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약간 비슷한 코드를 묶어놓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 약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리팩토링 할 때도 쉽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나중에 저거 샐러리 관련된 거는 다른 데서도 쓰이니까 요거는 펑션으로 따로 분리를 할 거야. 그러면은 리팩토링 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런타임하고 그 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줬네. 런타임하고 그 아무튼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런타임도 중요하지만 이제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코드를 이제 한 번 쓰고 계속 쓰는 경우보다도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빨리빨리 쓰고 이제 더 쉽게 이 코드를 이해를 하고 이제 메인테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폴룹 두 개 돌려도 사실 컨스턴트 타임으로만 느려지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 타임으로만 느려지지 실제로 코드 돌아가는 속도에는 영향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오버헤드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근데 다만 이제 적는 코드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폴룹을 딱 봤을 때 이 폴룹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밑에 떠 봤을 때 폴룹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는 거. 사실 지금 이 example은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나요? 보통
이런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클래스 내에서 펑션으로 다 메소드로 다 얘가 일단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단한 폴록은 사실 만약에 있다면 저는 D4를 쓸 것 같습니다만. 그쵸. 뭐 간단하면은 비프가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실제로 애프터를 쓴 적이 아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펑션을 한 번만 콜을 할 경우는 보통 펑션으로 안 뱉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필요하면은 이제 그냥 empty 브라켓으로 딱딱 하면은 이제 인캡슐레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여기 forloop은 예를 들어서 뭐 텍스 계산하는 거, 뭐 여기 forloop은 뭐 어떤 다른 거 계산하는 거 막 했는데 이게 짬뽕으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잠깐만 이거 나중에 또 빼거나 아니면은 텍스만 관련된 걸 보고 싶었을 때 짬뽕이 돼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코드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한 펑셔널리티를 묶어 놓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되게 막 컴플렉스할 때. 에릭님 말씀에 사실 전적 동감하는 게 3D 데이터 그 칼큘레이션 하다 보면은 바운딩 박스부터 해서 센터 값 그리고 이제 뭐 에버리지 값 뭐 등등등 한 번에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 그 루프 하나에 해야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멀티스레드 코드를 써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루프에 쓰는데 사실 그 에릭님 말씀대로 코드 가독성이 나중에 생각보다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만 추출해내야 될 때 추출하기도 되게 난감해져요. 코드가. 그래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요 before after 같은 경우에는 그 number of line execute 하는 건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p4이 1million이면은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룹이 라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million 라인을 execute를 하게 돼요. 근데 after 같은 경우에도 룹 하나에 1million씩 하니까 2million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멀티트레이딩 환경에서 돌아가면 서로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루프가 사실 물론 수는 똑같지만. 사실 제가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멀티스레딩으로 for 룹을 돌리는 환경을 생각하면은 for 룹 한 번 도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비싸서 이거를 두 번 나누는 거는 정말로 많이 달라져요, 얘기가. 사실. 그래서 사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언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백엔드 API를 호출했을 때 오버로드가 만약에 심하지 않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그 포터빌리티가 좀 더 높은 식으로 포럼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포럼을 두 개 나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운 편이 훨씬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이제 딱 알잘딱깔센이죠. 거기는 모든 것이 알잘딱깔센으로 통하는 팩토리. 맞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막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뭐든지 드로백이 있으니까 계속 나와 알잘딱깔센.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유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안 했구나. 에릭님 뒤에 하려니까 조금 그렇네요.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잘 보시면 말씀해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저는 long parameter list고요. 이
보이스멜은 이 파라미터 넘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총 5가지의 리팩토링 메소드를 나열했는데 다 이미 예림님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미 다 됐고, 이 remove flag argument랑 combine function integrals 빼고는 다 됐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이 모티베이션은 그냥 제가 블로그 쓰려고 쓴 거라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처음에 replace parameter with query부터 볼게요. parameter를 query로 바꾸자는 건데, 얘를 메카닉스도 순서니까 제가 여기 커멘트로 순서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example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order를 보시면 이 discount price에 base price랑 discount level이라는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있어요. 이 두 개의 파라미터조차도 하나로 줄이려는 시도인데, 보면은 이 discounted price에 여기는 이 replace parameter with query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refactoring 메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먼저 보시면 replace, 그래서 discount pric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서 base price랑 discount level을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 discount level이 temp variable이에요. temporary variable이라서 여기서 discount level을 initialize 해주고, declaration 해주고, initializing을 여기 if문, 이 conditional로 하고 있는데, 요거를 따로 메소드로 빼서 이 discount level을 없앨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먼저 여기 있는 이 discount level, 이 temporary variable을 없앴어요. 메소드를 이렇게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if문도 여기 ternary operator로 간단하게 바꿔버렸고요. 그럼으로써 이 디스카운트 레벨이 없어짐으로써 이 파이널 프라이스 메소드 안에서 디스카운트 레벨을 바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이 variable 아니고 이 펑션 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여기서는 그 temporary variable이 없어졌죠. 그렇게 이렇게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적용을 해서 이 펑션이 간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디스카운트 레벨을 지금 직접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메소드는 이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메소드 안에서 디스카운트 레벨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스위치로 해서 1일 때는 베이스 프라이스 곱하기 0.95, 2일 때는 0.9. 근데 굳이 우리가 지금 디스카운트 레벨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넘겨주지 않고 밑에 보시면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자체는 베이스 프라이스 하나만 받게 되고, 이 우리가 따로 빼낸 펑션을 직접 부름으로써 이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에 들어가던 두 파라미터 중에 temporary variable, 이 디스카운트 레벨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 preserve whole object. 이것도 예리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예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지금 히팅 플랜 보시면 이 within range 펑션 안에 이 바텀과 탑을 받아주고 있어요. 아르규먼트로. 근데 보시면 이 바텀이 이 this temperature that low 그리고 this temperature range that high 요거를 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컬러 사이드에서 불려지고 있냐면, 이렇게 컬러에서 이 펑션을 부를 때 이렇게 a room that days temp range that low 그리고 a room that days temp range that high 이렇게 따로 데이터를 추출해 와서 넣고 있어요. 이 로우랑 하이를. 근데 이렇게 하는 대신에 보시면 a 룸에 있는 day temp range에 있는 로우를 가져와서 넣어주고 하이도 똑같이 그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요거를 좀 줄여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는 파라미터를 가진 빈 펑션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 a number range라는 오브젝트로 대신하고 싶거든요. 이 바텀과 탑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로우와 하이가 같은 오브젝트에서 가져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메소드에는 a number range라는 오브젝트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끔 받아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사실 이 순서는 제가 아까 홍겸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옛날 에디터랑 그런 거 쓸 때나 쓰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뭐 이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얘는 아직 있고요. 뭐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고 원래 있던 그 로직을 여기다 적용해 줍니다. 이 원래 있던 펑션을 불러주는 거죠. 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a number range에서 로우를 가져오고 하이트를 가져오고. 하이인데 하이트라고 썼네 제가. 네. 여기서는 이제 두 번에 거쳐서 닷을 가지고 오는 거를 여기서 이제 닷 한 번으로 줄여서
넘겨주게 되고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 new 펑션을 쓸 수 있도록 리팩토링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within range에는 파라미터가 number range 오브젝트 하나만 받고 이 안에서도 여기에 이 바텀과 탑이 이 A number range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컬러 사이드에서는 당연히 컬러 사이드에서 이 로우와 하이를 가져와서 넘겨주는 게 아닌 컬러 사이드에서는 오브젝트를 넘겨주고 이 안에서 이 쿼리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넘겨준 오브젝트를 쿼리해서 로우와 하이 값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든 이 스멜 자체가 파라미터 그 넘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컨트로버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interest parameter object. 이것도 예림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그젠플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클래스 요거는 제가 이 전에 있던 이그젠플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펑션이 원래 있던 건데 여기 레인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인지가 없는 펑션이 원래 존재하던 거였고요. 그래서 readings outside range station이라는 오브젝트를 받고요. min 값과 max 값을 받아서 이 station reading에서 이 min과 max 이 reading에서 이 reading을 min과 max로 비교해서 불리언을 리턴해주는 그 readings를 필터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였는데 우리가 이 range라는 오브젝트를 여기 새로 만들었어요. 이건 원래 없던 거고요. 제가 나열을 잘못했네요. 이 number range라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min과 max를 바로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readings outside range에 원래 있던 min과 max를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temperature floor와 temperature ceiling 그리고 range. 사실 이 두 개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원래 있던 펑션을 리팩토링 하는 과정에서는 살려놓고 테스트를 다 끝낸 뒤에 항상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살려놓은 상태이고 결국에는 이 temperature floor와 temperature ceiling이 이 range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으로 남는 펑션은 readings outside range의 파라미터와 station과 range만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min인데 min과 max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 range를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필터를 해서 리턴을 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컬러 사이드에서도 원래는 스테이션이 들어가고 min과 max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min과 max 대신에 range 하나 오브젝트만 넘겨주고 안에서 이 펑션 안에서 쿼리를 해서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리팩토링이 되는 정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introduce parameter object refactoring의 끝인데 이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장점은 아까 예림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펑션 자체에서 이 비교하는 로직을 이 펑션 안에 넣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레인지를 가지고 레인지를 기준으로 필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지 안에 이런 contains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컨디셔널 문도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remove flag argument입니다. 이거는 학생 때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방법인데 보시면 이것도 example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배달이 될 때 배달 데이트를 얻어올 때 delivery date 한 다음에 on order 이 true랑 false를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delivery date가 불리언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메소드를 봤을 때는 우리가 true인지 true가 뭔지 false가 뭔지 모르고 이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 건지 전혀 모르고 쓰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죠. 그래서 들여다 보면 is rush였어요. 그래서 rush delivery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if is rush면 요 로직이 실행되고 아니면 요 로직이 실행되는데 요거를 이 true false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도 아까 예린님이 잠깐 설명해주신 decompose conditional을 먼저 적용하는데 decompose conditional이 이 컨디셔널 문을 decomposing해서 서로 다른 펑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각각의 펑션을. 그래서 이게 rush일 때는 rush delivery date를 불러주고 아닐 때는 regular delivery date를 불러줍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이 is rush가 쓰여지고 있죠.
이 if문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is rush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이 decompose 컨디셔널을 적용해서 explicit한 펑션들을 각각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is rush가 필요가 없어요. 이 delivery date도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부를 때는 이제 rush delivery가 필요할 때는 rush delivery date를 부르고, 아닌 경우에는 regular delivery date를 불러줍니다. 이제는 서로 각각의 펑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is rush라는 그 플래그 아르규먼트가 필요가 없어졌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 위에서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if is rush면 뭐고, if 아니면 뭐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is rush가, 물론 is rush에 디펜드된 if문들이긴 하지만, 너무 서로 꼬여있는 거예요. is rush에만 디펜드한 게 아니고, 올더에도 디펜던시가 있고 is rush에도 디펜던시가 있어서 굉장히 꼬여있는 상태. 이런 게 보통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새로운 explicit 펑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 refer 펑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코드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개발자들이 서로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펑션 rush delivery 때는 컬러에서는 그냥 당연히 order만 넣고요. is rush는 없어진 상태로 보이게 되고요. 이 안에서 rush일 때는 true를 넣어주고, regular 때는 false를 넣어주고, 이렇게 또 refer 펑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ombine functions into class. 이것도 example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reading이라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막 컬러라고 다 보시면 돼요. 여러 컬러들이 있는데, 이 리딩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와서 레이트를, 이 차지를 계산을 해요. 베이스 차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텍스블루 계산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똑같이 계산하고, 여기도. 근데 클라이언트 3를 보니까 사실 이 클라이언트 3가 먼저 적혀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드들이 나중에 쓰여졌고, 클라이언트 3를 적은 개발자는 이 펑션을 만들어놨어요. 이 takeaway base charge라는 걸. 근데 이 클라이언트 1하고 2를 적은 개발자들은 미스를 한 거예요.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한 거죠. 하드 코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사실 이 사람들도 이 calculate base charge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이 레코드 자체를, 그러니까 이 베이스 레이트를, calculate base charge를 계산하는 거를 어차피 다 같은 이 클라이언트 1, 2, 3가 같은 오브젝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펑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read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reading 안에서 base charge라는 펑션을 이렇게 겟터를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 모두 reading을 만들었을 때 이 a reading base charge를 부름으로써 모두 공통적으로 이 펑션만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경우가 저도 회사에서 좀 많이 봤는데, 알고 보니 있었던 펑션을 제가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해주거나 아니면 어쨌든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모를 수 있거든요. 이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를, 원래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펑션 만들었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통해서, 상황이 된다면 이것도 당연히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면 깔끔하게 이런 중복되는 코드도, 듀플리케이트 코드도 없어지고, 파라미터 리스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더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뤘던 그 4번 있잖아요. 마지막이었나? remove file document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도 사실 설명은 했는데, 그 external function으로 determine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여기서 두 번째로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게 decompose conditional 적용이 불가능할 때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불린 값이, 플래그 값이 사실은 다른 펑션으로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예 바꾸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게 좀 더 읽기 가독성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플래그에 따라서 로직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의뢰 생기다 보니까 비슷한 코드를 작성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인간하면은 true나 false 자체 그 콘스탄트 값을 넣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읽는 데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대신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is rush 자체가 그 외부에서 펑션으로 인해서 is rush가 결정이 될 때는 항상 그거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나중에 더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림님,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베네핏이랑 드롭백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리팩토링 구루에 있는 내용인가요? 네네, 거기랑 책이랑 없는 것들은 책에서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름들이 다 잘 지어져서 그냥 이름만 봐도 어떤 이그젠플인지 대충 알게 돼서 굳이 설명을 안 적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그젠플부터 보여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그젠플도 그냥 저처럼 나열 안 하고 그냥 before, after 딱 적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방식도 되게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해가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편했던. 잘 섞어서 발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주에는 병수님, 에릭, 예진님, 선우님. 선우님 또 이렇게 되는구나. 7명이니까. 네, 맞네요. 병수님, 에릭, 예진님, 선우님.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스터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 있을까요? 깜빡했다. 에릭이랑 예진님 저한테 30불씩 디파짓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메일 다시 한번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시간 40분? 디자인 패턴보다 조금 더 걸리네요. 덜 걸릴 줄 알았는데. 네. 어차피 얘는 또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줄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